자, 이제 8장 사회적 차별과 억압 관련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다문화주의하고 페미니즘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고 이것이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우리가 이 용어를 좀 익숙하게 사용하기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2000년 들면서부터 이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가져졌고, 다문화 인구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1970년대 이후에 이제 이민자들이 이제 서로 이제 나라별로 급증하면서 다른 문화들이 유입이 됐고, 그러면서 기존의 문화하고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 또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이후에 외국인 결혼 이민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하죠. 증가하면서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아동 복지를 공부하면서 이제 아동들이 점점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동 영유아기를 거쳐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학교에서 청소년기를 또 지나면서 이 아이들의 적응의 문제라든지 학업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다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라든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단일민족 국가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나라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다문화가 막 유입이 되면서 과연 이들과 공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들을 우리 사회에 동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그렇잖아요. 다문화 인구가 뭐 필리핀, 뭐 베트남, 뭐 태국, 뭐 등등등등, 많은 그런 나라 문화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함께 공존하면서 과연 이들에 대해서 다양한 문화들을 어떤 식으로 통합을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이라든지 실천 영역에서도 이제 이 다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다루고 있습니다. 음, 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문화를 경험하지 그동안 2000년 이전, 그러니까 90년대 이전에는 정말 다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이 많은 다문화 인구들이 이제 점점 증가하면서 이들과 공존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커다란 이슈가 되기 시작을 하였죠. 자, 그래서 한국의 다문화다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결혼 이주 여성 가정을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이라 하면은 이제 결혼 이주 여성 아니면 외국 결혼을 통한 우리나라 배우자와 그다음에 외국인의 배우자가 서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룬 가정을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좁은 의미로 다문화 가정을 우리가 규정 지었다면 좀 더 다문화를 넓게 규정 지으면은 이렇게 결혼 이주 여성 뿐만 아니라 뭐 이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죠. 그다음에 탈북민들, 우리가 세터민이라고 하죠. 이런 모든 범주를 우리가 다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다문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다른 색깔의 문화를 가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다문화,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들 혹은 다문화 인구들이 경험하는 문제는 뭐냐면, 문화 적응에 관한 것들, 그렇죠? 굉장히 이질적인 문화에 적응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문화 적응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의 문제, 그렇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 차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에 언젠가 한번 이제 나왔었던 여성들, 그렇죠?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가정 폭력, 학대 이런 문제, 아니면 뭐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이제 기업주들의 그런 어떤 폭력, 뭐 이런 것, 착취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동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차별이라든지 비인격적인 대우, 열악한 노동 환경, 그다음에 임금 주지 않는 것들, 여러 가지 각종 위법 행위 같은 것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결혼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가정 폭력의 문제에 많이 노출되기도 하고요. 여전히 사회적인 차별 뭐 이런 것들 단순하게 이제 이 여성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 내 이제 아동들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에 대한 뭐 학교에서의 차별, 또래 간의 차별, 뭐 사회적 차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단일 국가다, 단일 민족 국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못할 만큼 많은 인종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공존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가장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잠깐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탈북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건 아니면 혼자서건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가장 큰 거는 그거예요. 어쨌거나 청소년이기 때문에 학교 적응하는 문제, 문화도 다르고 학업 그런 어떤 운영 체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적응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 학업 중독 포기도 굉장히 많아지고 학교 중도 탈락이 높아가면서 이제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뭔가 이제 일자리를 얻고자 할 때 이게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사회적인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집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다문화 국가,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들이 갖고 있는 이런 적응의 문제가 어찌 보면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제, 이들에 대한 차별, 이들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은 이들이 우리 사회에 쉽게 동화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부적응이 경험이 되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거는 이들이 동화될 수 있으면 더 좋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크라고 하는 학자는 뭔가 이 이민자들이 지금 현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이 어, 좀 좋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동화 이론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접촉한 문화에 대해서 뭐 좀 더 합의와 화해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회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는 것이 정착을 하는데 조금 더 좀 수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그러면은 이 다문화 인구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소수자들입니다. 그래서 소수자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 문화적인 특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동화 이론에서 동화되어야 해. 여기에 스며들어야지. 널 거 버리고 스며들어라고 하는 거를 바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체성을 조금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같은 동포들끼리 같이 많이 모여 살잖아요. 뭐 대림동에는 뭐 연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모여 산다며 뭐 안산의 어느 지역에는 뭐 필리핀 엄마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따로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민자들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또 다문화 가정들이 좀 더 취업이 편한 곳에서 이렇게 모여 살기도 하고 또는 거주하기가 좋은 곳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다문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뭐 집값이 좀 더 싼 곳으로 모인다거나 아니면 취업이 용이한 곳으로 모인다거나 아니면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모인다는 이러한 요건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만의 모여 사는 그런 동네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만의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제 그러한 관계, 그러한 동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사회적 자본을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오면 여기 괜찮아. 그럼 이제 그다음 또 누가 오고 여기 괜찮네. 그럼 또 그다음에 이제 동네에서 친구가 일로 이사 오고 아니면 일로 이제 뭐 결혼해서 온다거나 하는 그래서 그들만의 어떤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망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연쇄 이동 이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다문화를 바라볼 때 어, 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 사회에 그래도 통합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쨌거나 우리 사회의 일원이고 우리 사회의 어떤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사회에 잘 녹아들고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동아론적 입장을 좀 많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뭐가 문제냐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소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신들의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 안에서 공존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단일 민족으로서의 뭐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다문화들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에 그들이 같이 흡수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뭔가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라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문화적인 어떤 특수성, 자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되기 입장을 지금 뭐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런 소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되기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모두를 인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문화 상대주의 입장이에요. 뭐, 너희가 가진 문화, 우리가 가진 문화 다 같이 공존하고 이 문화는 서로 다를 뿐이지 나쁜 문화 아니면은 뭐 더 좋은 문화, 나쁜 문화 뭐 이런 거는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문화를 그들의 생활 방식, 뭐 그들의 어떤 전통 이러한 거의 입장에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존중하고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은 각 문화를 인정하는 이러한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한다라고 하면은 앞서서 얘기한 이제 하나 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기 입장에서는 사회가 어떻게 되면은 이런 다양한 문화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 통합할 수 있느냐에 강조점을 둔다면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 문화의 그런 어떤 나름의 그런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독립성을 각각이 취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하나의 나라에서 여러 가지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그들의 어, 문화를 다 공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통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문화를 그 독특한 문화니까 인정해 줘야 돼. 우열을 따질 필요가 없어라고는 하지만 어떤 문화 중에서는 실은 우리가 뭐 나쁘다 좋다를 따지긴 어렵긴 하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어떤 인권의 문제하고 약간 상반되는 그런 문화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내지는 뭐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이런 전족 같은 거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게 참 좋은 문화니까 이걸 이어 나가야 되고 공존하도록 해야 되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어떠한 나라에서는 이슬람의 나라인가 인도인가요? 거기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그 부인을 같이 화장을 시키는 뭐 그런 문화가 또 있다라 그래요. 이제 이런 문화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문화를 인정을 하긴 하겠지만 그것이 개인의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측면에 침해가 될 때는 실은 인정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가 되느냐 아니면 각각의 것들을 인정을 하느냐 어떤 거 관점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회에서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거는 자, 여러 가지 문화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공존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통합으로 가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문화주의에 반하는 단일문화주의는 전통을 고수하는 거죠. 근데 이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 되게 하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다문화주의를 우리가 인정을 함으로써 즉 문화적 상대성을 인정을 함으로써 이거를 그 사회가 다 받아들임으로써 과연 이게 통합이 가능할지 그렇다 보면은 어떤 사회의 어떤 분열이 되는 건 아닐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고려해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교재에는 나오진 않는데요. 현재 이제 다문화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예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이렇게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하기 전에 그다음에 결혼 상담이라든지 뭐 인권 보호, 그다음에 배우자 어떤 사전 교육, 그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 가정에서 의사소통하는 거,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다음에 가족 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자녀를 이제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내용들을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는 이렇게 엄마들,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뿐만 아니라 아동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런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중 언어를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이중 언어 교육도 하고요. 자신의 언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하지만 그다음에 자신의 어머니의 언어도 함께 같이 계속 익혀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교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 발달이 지연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국어 교실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걸 방문 교육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통한 여러 가지 멘토링 사업들을 통해서 학교 생활 적응이라든지 문화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캠프들도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조금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뭐 싱크빅이라든지 구몬 뭐 이런 것들 학습지를 통해서 다문화 아이들의 학습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아이들과 그다음에 가정들을 지원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페미니즘적인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반가부장적인, 그렇죠. 여성의 뭔가 이제 그런 어떤 차별에서 벗어나는 뭐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게 이제 페미니즘적인 그런 어떤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 가정의 굴레에서 많이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여자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돌봄 사업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죠? 가정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엄마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사회로 진출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예전에는 어디 여자가가 아니라 여성도 충분히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가정이 가지고 있는 예전에 가정은 뭐 엄마는 아이를 돌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많은 부분 국가와 사회로 많이 이전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여성들이 사회에서의 자신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사회가 되고 있죠.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사회의 다양한 변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사회복지에서도 그러한 움직임들, 여성이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이 신장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나온 중요한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 성이에요. 그렇죠? 그 유전적인 거에 이제 중점을 둔 그런 개념이라고 본다면 젠더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형성된 성에 대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정적인 관념 뭐 이런 것들 사회의 어떤 규범 뭐 역할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젠더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회나 역사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형성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드러내는 입장이에요. 그 사회가, 그 역사가, 그 사회 문화가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남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차별로 보통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성은 그렇잖아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의해서, 그 문화에 의해서,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근데 그 만들어진 역사가 많은 경우에 차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부분 여성이 기존에 그러니까 여성은 그래요. 여성은 여성의 역할이다. 그럼 예전에는 정말 그 엄마의 역할 하면은 엄마가 집에서 밥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 살림하고 뭐 이런 게 전형적으로 여성의 역할이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그러한 많은 역할을 누가 대신해주고 있어요. 많은 부분 사회가 대신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많이 사회로 돌아가는 현상을 우리가 탈가족화라고 하거든요. 이런 탈가족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성들이 이제는 전통적으로 해왔었던 그런 역할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때요? 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젠더적인 관점은 그 사회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다음에 굉장히 이거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이냐에 따라서도 이 젠더 관점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만 하더라도 이 젠더 관점은 여성은 집에서 일하는 거, 그다음에 남성은 나가서 돈 버는 거, 가부장적인 뭐 아버지의 역할 뭐 이런 게 강조가 됐다면 2020년을 살아가는 지금에서는 지금의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특성에서는 그렇게 구분 짓는 거는 굉장히 차별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가 대신함으로써 여성도 사회적 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성을 바라보는 성의 역할을 바라보는 걸 우리가 젠더적인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평등이 양성이 평등화되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때요?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위가 낮게 약간 위계 질서에 의하면은 이제 그 위계가 낮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계 질서에서의 상위는 남성들이 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여성들은 위로 올라가는 게 아직도 여전히 힘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리천장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출산 휴가도 함부로 쓰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은 것들이 평등화되고는 있지만 이런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직장인들이 실제로 직장을 다니면서 이런 불평등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한 50%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페미니즘적인 입장에서 이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가부장제에 반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가부장제는 그거잖아요. 남성이 뭐든 다 취하는, 남성이 모든 걸 이끌어가는, 남성이 모든 걸 통제하는. 그래서 여성은 뭐 그런 기존의 그런 역할만을 수행해야 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거를 가부장제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입장. 즉 반가부장적 입장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여성의 어떤 역할을 한정짓지 말고 어떤 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 남성 중심의 지배 구조가 아닌 둘 양성이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 자, 이런 것들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반가부장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양성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반가부장제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양성평등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그렇다면 이러한 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어떤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얘기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많은 여성들이 그러니까 이런 탈가족화가 되면서 사회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아직까지 여성이 해야 하는 뭐 육아를 담당한다거나 뭐 가정과 관련된 일은 여성에게 조금 더 많은 책임을 부여가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출산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협을 느낀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불평등이 존재한다라고 느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사회복지 제도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사회 제도를 통해서 이런 불평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여러 기업이라든지 사회복지 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 제도 아니면 사회 제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게 각각의 이제 기관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가 가족 친화 인증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 친화 인증 제도는 실은 이제 그런 거죠. 뭔가 이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직장 내 여건을 조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 된 기관에 대해서는 가족 친화 인증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는 이제 그러한 사업이 바로 가족 친화 인증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친화 인증제에서는 실제로 탄력 근무제를 통해서 재택근무도 가능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 내 돌봄 휴직을 아빠도 쓸 수 있게 하고, 뭐 출산 휴직이라든지 육아 휴직도 뭐 유급으로 되면서 이걸 통해서 뭐 이후에 그런 승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배제하지 않는 이제 이러한 모든 기준들을 통해서 이런 성과 관련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이제 취업을 앞둔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이 제도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러한 가족 친화적인 그러한 직장에 대해서는 이런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라고 하네요. 그 하나 예를 보면 이런 거죠. 가족 돌봄 휴직은 이제 배우자 부모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뭐 이런 질병 사고로 인하여 휴직을 신청할 경우에 허용해야 하는 거고 뭐 최장 90일 뭐 30일씩 나누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거 출퇴근 시간 조정하는 거 이런 탄력 근무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가정을 함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거를 단지 여성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남녀가 모두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일과 가정에 대해서 여성들을 억압했었던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다문화주의하고 페미니즘을 통해서 사회적 차별과 억압과 관련된 이론들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생태의 체계적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 잘 이해하시고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